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제대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여러분 통장 양도할 수 없어요? 네, 양도할 수 없어. 유기명이고 양도할 수 없는 게 정상인데 거기에 통장 가운데 이름이 없는 무기명이고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 그러니까 실은 양도성 예금 증서를 판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를테면 얼마에 파냐면 100억짜리를 얘가 90억에 얘한테 팔았네? 그러면 10% 할인해서 팔았죠. 그럼 얘가 돈을 90억 주고 샀어. 만기는 6개월이래. 만약 예를 들면 그러면 90억짜리 만기 채워서 오면 100억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네? 그러면 요 CD를 양도성 예금 증서를 CD라 그러는데 어디서 팔 수 있냐면 채권시장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럼 나는 90억에 샀지만 거기에 2억 붙여서 92억에 팔 수 있어. 을돌이한테.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90억에 샀는데 92억이 됐으니까 2억만큼 마진 붙었죠. 수익률 계산할 수 있죠. 그게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을돌이가 가지고 있는데 만기 채워서 오면 을돌이한테 돈 지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92억 주고 샀었는데 이걸 병돌이한테 또 2개월 만에 94억에 팔았네. 그럼 병돌이가 이걸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만기 채워서 오면 은행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병돌이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양도성 예금 증서를 CD라고 하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금리 CD 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되어 왔었어요. 얘가 근데 그 역할을 못했네.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은행연합회에는 여러분 어디가 소속돼 있을까? 은행이 소속돼 있겠지. 다시 은행연합회는 어디가 소속돼 있어요? 은행이 소속돼 있겠지. 그럼 은행마다 예금 상품이 있겠죠. 그 소속돼 있는 은행들의 예금 상품 중에 저축성 예금 금리의 평균을 낸 걸 은행연합회에서는 발표를 해요. 매월 15일 기준으로. 걔를 이렇게 말해요. 영어 단어 조합해서 뭐를 조합한 거냐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걸 조합해서 코픽스라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은행 가보면은 대출 받을 때 코픽스라고 들어보셨어요? CD로 할 수 있고 코픽스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코픽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뜻이 뭐냐면 은행연합회에 있는 그 은행들의 예금 상품 금리 평균 낸 걸 어디서 발표한다고?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 기준으로 15일이 공휴일이면 16일, 17일 날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게 코픽스. 그럼 코픽스가 기준금리가 될 수도 있고 CD금리가 기준금리가 될 수도 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돈 빌려오면 그 자체가 기준금리고 뭔 말인지 아셨죠? 여하튼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빌릴 것은 돈 빌릴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CD를 선택하거나 코픽스를 선택하거나. 그러면 CD 선택하면 CD에 연동해서 바뀌는 거예요. 3개월 이렇게 보통 바뀐다고요. 3개월 단위로. 이해 가십니까? 코픽스 같으면 6개월 혹은 12개월 단위로 변동한다고. 단기 코픽스는 3개월. 그런데 거기다 마진을 붙인다고 은행은. 그런데 마진을 붙여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데 요것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기본이론에 들어가면 또 하요. 그러나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 창구가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기준은 이렇게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 더해서 구하는 값다. 감 잡으셨죠? 그렇게 감 잡으시면 돼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요거는 갑돌이나 을돌이가 똑같아요. 이해 가셔요? 근데 요거는 갑돌이와 을돌이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 요게. 그래서 동시에 갑돌이 을돌이 똑같은 돈 빌렸는데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가상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은행 내부 정책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깎아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돼. 그런데 그동안 그것도 공지도 안 하고 그랬었죠. 사실은.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알리도록 하겠다. 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대출금리가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대출금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론적으로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을 좀 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명목과 실질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표시되는 숫자로 표시되는 것들은 다 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 그건 명목 나이야. 그런데 실질을 알고자 싶으면 실질 나이를 알고자 한다면 건강진단 받고 딱 검사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품을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명목에서 거품을 빼야 뭐라 할 수 있다? 실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임대료는 다 명목 임대료예요.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고 가격도 명목 가격이고 갑돌이의 소득 명목 소득이고 임금 명목 임금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의 숫자들은 다 명목이에요. 실질하려면 거기서 거품 부분을 걷어내는 거. 그 대표적인 거품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율, 대출 이자율 5%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자율은 뭐다? 명목이다.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다? 명목을 할 수 있다. 명목을 할 수 있어요. 이자율도 명목 이자율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명목이라는 부분에서 인플레라는 거품을 걷어낼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뭘 뺀다고요? 인플레 부분을 빼낼 거예요. 그럼 인플레를 빼내기 전 이자율이 뭐라? 명목 이자율이에요. 인플레를 고려하기 전 이자율이 뭐예요? 명목 이자율이에요. 아직 인플레 고려 안 했어. 명목 이자율. 인플레를 빼기 전 이자율. 이해가셨어요? 자, 인플레 뺍니다. 여기다가 인플레 부분을 뺍니다. 인플레이션율. 여기서 인플레이션율은 뭡니까? 그냥 물가 상승률이라고 이해하십시오. 이해가셨어요? 그럼 물가 상승률을 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목 이자율이 5%를 합시다. 물가 상승률이 2%를 합시다. 빼내면 실질 이자율은 3%입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실질이라고 합니다. 실질 이자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명목과 실질의 관계를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인플레를 고려하기 전 이자율, 명목 이자율. 인플레를 고려하고 난 후의 이자율, 실질 이자율. 인플레를 반영하기 전 이자율, 명목 이자율. 인플레를 반영하고 난 후의 이자율, 실질 이자율.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인플레를 고려하기 전 이자율, 명목 이자율. 거기서 인플레를 빼내고 난 후의 이자율, 실질 이자율. 인플레를 고려하고 난 후의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입니다. 인플레를 반영하기 전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고 인플레를 반영하고 난 후의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대출 이자율 5%니 대출 이자율 10%니 대출 이자율 7%니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죠? 명목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은 뭐로 표시돼요? 명목으로 표시돼요. 여러분의 나이는 뭐로 표시돼요? 명목으로 표시가 돼요. 다 명목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겉으로 봐서 나이 잘 몰라요. 사람은 오늘 뭐 기사 보니까 3번 일생에 걸쳐서 급격하게 늙는 나이가 있대. 시점이. 네, 34살, 60살, 70살 이렇게 3번이 늙는데, 네, 70살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늙는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무슨 잘 늙는 그런 인자들이 그때 있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관리를 잘하거나 그러면 되게 나이보다 어려 보이십니다.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되게 깜짝 놀랐다.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반대도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을 알려면 따져봐야 되는 거지. 명목을 갖고는 겉으로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건 전부 다 명목이라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명목을 알 수 있고 겉으로 거기에서 인플레 부분을 걷어내면 실질을 알 수 있다. 근데 바깥으로 표시되는 건 언제나 명목이므로 대출 이자율은 뭐로 표시된다? 명목 이자율로 표시된다. 그래서 제가 대출 이자율을 여기다 쓰고 대출 이자율을 대출 금리라고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을 그렇게 써봅시다. 얘는 뭐로 표시된다고요? 명목 이자율로 표시가 되니까 제가 명목으로 앞으로 끄집어 댈게요. 제 말은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에 부호가 바뀌죠.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대출 창구에서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볼 때 은행들은 만약에 대출 이자를 이론적으로 볼 때 정한다면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받고 싶은 실질 이자율이 있겠죠. 나는 3% 꼭 받고 싶거든. 그럼 3% 받고 싶으면 3%에다가 그가 예상하는 인플레 부분을 더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인플레를 2% 예상한다면 두 개를 더해서 5%. 이해 가셨어요? 받아야 될 거고
나는 3% 실질 수익률을 항상 얻고 싶은데 인플레 예상이 1%면 1% 더해서 4%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대출이자는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되며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인플레이를 더한 것이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인플레를 고려하기 전 이자율 이런 말 했죠. 그리고 고려하고 난 후에 이자율 그랬죠. 그건 절대로 이 식으로 따지지 마요. 이 식으로 따지면 인플레를 고려하기 전 이자율이 꼭 실질인 것처럼 고려하고 난 게 명목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어요? 인플레를 고려하기 전 고려하고 난 후 그거는 항상 위에 거로 따지세요.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바깥으로 표시가 되는 게 명목이어서 이 식을 이렇게 바꾼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 식 갖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말은 위에 거 갖고 이해했어요. 근데 저는 밑에 거 갖고 따지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밑에 거 갖고 따지지 말라니까. 그래도 저는 밑에 걸로 하고 싶은데 헷갈리네요. 헷갈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거 갖고 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네,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위에 거 갖고 인플레를 고려하기 전과 고려하거나 후 반영하기 전과 반영하거나 후는 위에 거 갖고 따지고 이렇게 식을 바꿔놓은 이유는 바깥으로 표시가 되는 이자율은 언제나 명목이므로 따라서 명목이자를 앞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자 금융기관 은행이 대출자가 4%의 수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그런데 인플레율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상한 것과 나중에 지나보면 예상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 두 개가 합친 게 실제 인플레예요. 내가 예상한 건 3, 실제는 4.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게 1이 있는 거지. 따라서 인플레율은 언제나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상이 된 인플레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있다. 이 두 개가 합해진 게 실제 인플레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예상한 인플레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한 걸 실제 인플레라고 한다. 그러면 대출 당시에 금융기관은 대출 당시에 4% 수익을 내고 싶은데 인플레를 예상하기를 3%로 예상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대출 당시는 사전이에요, 사후예요? 사전이니까 예상치만 알아요. 그러면 3% 예상했어요? 그럼 더해서 몇 %로 대출해야 돼요? 7%로 대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높이 잡았어. 높이 예상했어요. 왜 높이 잡았느냐? 좀 이따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융자 계약서에다 딱 써놨어요. 매년 7%로 한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몇 %? 7%. 내년도 7%. 융자 기간이 15년이면 15년 동안 매년 7%로 한다. 그렇게 계약을 맺는 제도를 고정금리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 고정금리를 고정이자율 저당이라고도 하고 고정금리 제도. 따라서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단 말이 그 뜻이에요. 차입자가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단 말은 이번 연도에 7%, 그 다음 연도도 7%. 따라서 고정이자율 저당이라고도 부르고 고정금리 제도라고도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잖아요.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다고 쳐요. 지나고 나서 보니 예상하지 못한 게 1% 발생했네? 그러면 실제 인플레는 몇 %인 거예요? 4%인 거죠. 4%잖아요. 그런데 이건 고정돼 있잖아. 그럼 얘가 4면 얘가 몇으로 바뀌어야 7이 돼요? 그렇죠. 실질이자율이 3으로 바뀌면서 대출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정이자율로 대출하잖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났죠. 예상한 몇이고 3, 실제는 몇이고 4, 예상하지 못한 게 1이어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단 말은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대출자가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기에 대출자는 불리하고 차입자는 유리한 융자제도예요. 그럼 대출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여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있다면 이걸 여기다 포함시켜서 8로 올리고 싶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자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4% 실질 수익률 얻고 만약에 예상치가 3이 아니라 2%로 예상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인플레를 2%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대출 당시는 몇 %로 빌려줄까요? 6%로 일단 빌려줘요. 그리고 지났는데 예상하지 못한 게 1% 발생했네? 이건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인플레는 몇 %예요? 3%죠?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1%만큼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올려. 몇으로? 7로 올려받아요. 다음 연도에. 이렇게. 7로 올려받으면 실질 이자율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어요. 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1%만큼을 또 올려요. 1%만큼을 또 올리면 얘는 몇이에요? 8%가 돼요. 8%가 됩니다. 이해 가셔요? 그러면 실질이자율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걸 변동금리, 변동이자율 저당이라 그래요. 그럼 변동금리, 대출이자율이 변했죠? 대출이자율이 변동했어요. 그래서 얘를 변동금리 또는 변동이자율 저당이라고 말하는데 봐주세요 여러분. 이 변동금리를 택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났을 때 인플레로 인한 위험을 대출이자를 포함시켜서 차입자에게 떠넘겼죠. 그러니까 대출자는 유리, 차입자는 불리한 용자제도예요. 당연히 인플레이션기에 대출자는 고정금리 원해요? 변동금리 원해요?